자, 이어서 함부르크 규칙의 이제 남은 것들 좀 살펴볼게요. 19조, 19조입니다. 19조도 길죠. 기니까 요약되어 있는 것부터 보죠. 38번 슬라이드. 자, 그래서 우리가 헤이그 비스비 할 때 그 얘기 했었어요. 화물의 상태에 대해서 바로 하자가 있으면 바로 알려줘야 된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3일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함부르크 규칙에 와서는 길어집니다. 이 기간도. 그래서 멸실 손상에 대한 화물이 이제 문제가 있다, 멸실됐다, 아니면 손상됐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운송인에게 알려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짧게 정했는데 헤이그 비스보다는 조금 길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도된 날의 다음 날까지. 그리고 즉시 발견할 수 없었던 화물의 멸실 손상의 경우에는 3일이 아니고 인도된 날로부터 15일입니다. 15일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날짜 계산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within consecutive days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속되는 15일이에요. 달력상 연속되는 15일. 우리가 UCP 가보면 뱅킹데이 뭐 이런 날,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날짜 세는 게 있어요. 그거는 실제로 은행이 연날을 말하는 거예요. 토일 안 하잖아, 걔네들 은행.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달력으로 연속되는 15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 자, 그리고 위에 거는 이제 멸실 손상이고, 지연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0일입니다. 60일. 화물이 19조 5항 볼게요. 화물이 수화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연속되는 60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문서로 통지를 하지 않을 때는 인도 지연으로부터 생긴 손실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야, 원래 너한테 화물이 오기로 한 날인데 60일이 지났어. 안 왔다는 거지. 뭐 2달 동안 안 왔는데 뭐. 그죠? 배달 사고지 뭐. 60일이 안 왔으면. 그죠? 왜냐하면 60일이 미주 노선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60일이면 태평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배로. 60일이면. 그러니까 이거 완전 늦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 지연으로 본다. 배달 사고지 뭐. 나 맨날 우체국 아저씨랑 싸우는 바람에 얼마 전이었어요. 얼마 전이 아니라 지난주였어. 나한테 서류가 등기로 왔어. 등기 알죠? 등기. 우리 동네 오는 우체국 택배 아저씨랑 내가 맨날 싸우거든. 뭐냐면 내가 이렇게 수업 오고 이러면 집에 없잖아. 근데 우리 집이 경비실이 있는 집이 아니에요. 그러면 문 앞에 두고 가면 되잖아. 택배 그 까이 거 뭐 내가 뭐 비싼 거 시키면, 비싼 거면 내가 실제로 사러 갔겠지. 안 비싸니까 택배 인터넷 뱅킹으로 사거나 했는데, 택배를 꼭 이런 분 있잖아. 턱 붙이고 가. 그냥 두고 가면 되는데, 전화하면 두고 가세요 아저씨. 그러면 책임 안 진대. 알겠다고. 책임 안 물을 테니까 그냥 두고 가시라고. 그 두고 간다고, 택배. 근데 등기는 뭘 해야 돼요? 사인해야 되잖아. 내가 받았다는 걸.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 아저씨 등기 언제 주세요? 내가 그러니까 11시 오전 11시 왔다 갔더라고. 그래서 다음 날 오전 11시 또 오겠대. 나 수업 가 있는데. 이렇게 나보고 지금 받으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식으로 내가 따졌거든.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우체국에 전화를 했어요. 우체국 민원실에. 아니 이래 돼서 등기니까 내가 사인을 해야 되는 건 알겠다. 근데 자꾸 집에 없는 시간에 와가지고 수령 안 했다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어쩔 수 없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보통 다른 택배에서 CJ 뭐 한진 뭐 현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택배 회사들은 저녁에도 서비스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밤 10시인데도 택배가 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경비실이 있으면 오전에 맡기고 그러니까 이 주간 시간대 경비실 같은 거는, 아니면 택배 보관함이 있으면 그런 데다 넣어놓거나 하면 되는데, 그 고충은 알지만 내가 그래서 우체국은 심야에 배달 서비스를 안 합니까? 저희들은 5시까지만 한다는 거야. 공무원이잖아. 공무원. 그래서 이런 서비스업을 국가가 하면 안 돼. 민간 기업이 해야 돼. 이건 뭐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야. 서비스. 나보고 어떡하라고 등기를. 결국엔 어떻게 했냐? 갔어요. 용산 우체국까지 내가 직접 가서 직접 수령했어. 이게 무슨 포탈 서비스야.
도어 투 도어 아니야? 이게 우리가 배웠잖아 지금. 이게 복합운송 배울 건데 다다음 시간에 복합운송 배울 건데 거기 기본이 뭐야? 도어 투 도어야. 도어 투 도어. 이게 무슨 내가 우체국까지 직접 가가지고 화물 수령해 오는 게 이게 무슨 도어 투 도어야? 내가 그냥 받고 말지. 그럴 것 같았으면 내가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서류였거든. 서류니까 등기로 그쪽에서 보낸 건데 내가 그 가지 사무실에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래요. 이게 사실 국제 운송론이니까 물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다른 국제 물류학과나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는 물류론을 배워요. 국제 물류론을 배우는데 사실 이런 서비스업을 국가가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5시 퇴근하는데 5시 이후에 절대 배달 안 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우체국 민영화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스포를 주겠는데 없어요. 안타깝게도 없어.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UPS라고 하는 회사가 원래는 그게 미국의 우정국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민간 기업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해외 직구하면 UPS, FedEx, DHL 많이 이용들 할 거예요. 그런 회사들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해서 세계적인 물류 회사가 됐죠. 우체국이 그런 날이 올까? 어렵다고 봐 나는. 자, 됐고 우체국도 있다만 됐고. 또 들을라 이거. 들어도 상관없어요. 문제가 난 있다고 생각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우체국이 서비스업을 하는 거잖아. 택배 서비스업을 하면 고객 편의를 봐야지 자기들 편의를 봐주면 안 되잖아. 그 되게 황당했어. 그 내가 민원실에 그랬고 이거 고객 항의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죠 그래. 근데 바꿀 생각은 없어. 왜? 5시 퇴근해야 되니까. 그렇대요. 자, 혹시 자기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이 우체국 근무한다. 미안해.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잖아. 사실은 사실이잖아. 특히 등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령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없는 시간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내 생업을 팽개치고 등기를 기다릴 수는 없잖아 집에서.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멸실손상의 통지는 다음 날 15일 그리고 지연의 경우에 60일이고 우리 제소기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멸실손상이 됐다는 것은 운송인이 송화인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송화인은 소송을 걸겠죠. 그때 우리 헤이그 비스비 할 때 제척기간이라 그러면서 배웠어요. 1년이었습니다.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게끔 하고 있었는데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2년으로 늘어났죠. 이게 쉽게 말하면 운송인보다는 송화인 하주의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어요. 있는데 그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상 실무적으로 필드에 가보면 송화인과 운송인이 소송을 하는 일은 드뭅니다. 드물어요. 어떻게 되냐면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송화인은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멸실 손상이 나면 그 하주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요. 그러면 보험금을 받는 순간 우리가 해상보험에서 배우는 대위권이라는 게 발동합니다. 대위권이 발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주가 운송인에게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험회사가 가져가요. 보험회사가 자기의 그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그 남아있는 화물의 잔존한 가치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져가는 것을 대위라고 합니다. 유시진 대위 할 때 그 대위가 아니고 서브로게이션이라고 하는 대위권이에요. 이거는 보험의 원리예요. 보험의 법리입니다. 보험의 법리에 따라서 보험업자들이 그 대위권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보험회사로 가게 돼. 그리고 실제 하주가 입은 멸실 손상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서 끝납니다. 그걸로.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는 뭘 하게 되느냐? 그 화물의 멸실 손상으로 인해서 자신의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했잖아요. 돈이 나갔잖아요. 이 나간 돈의 원인이 보험을 부보해서 나간 거긴 하지만 이 사고가 운송인의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보험회사는 운송인을 상대로 소송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소송은 그래서 보험회사와 운송인 간의 소송이 대부분이에요. 그 다툼이 대부분이에요. 이러한 분쟁을 2년 안에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자, 그리고 20조 5항에 제3자 배상 청구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운송인이 그렇게 해서 보험회사로부터 이제 소송을 받아서 졌어.
근데 운송인도 따지고 보니까 억울해. 내 잘못은 아니거든. 나의 어떤 제3자나 뭐 어떤 뭐 이런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의 잘못으로 그러한 화물의 멸실 손상 지연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운송인도 또 배상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2년이 넘어가서도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혹은 2년이 거의 다 끝났다 하더라도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의 어떤 소송을 진행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소 기간을 정해놨다. 그게 뭐예요? 90일. 요거는 같죠. 헤이그 비스비와 함부르크가 요 90일 기간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부르크 규칙의 주요한 내용을 거의 다 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빠진 게 있습니다만 그건 뭐 학습할 만큼의 중요성도 없고 니와 중요한 내용은 이제 거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표를 아래아 한글에서 만들어서 파워포인트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 마크가 좀 이상하게 느낌표? 물음표로 됐죠. 물음표. 그냥 그 감안하고 보세요. 내가 귀찮아서 그냥 한글에 있던 표를 가져왔더니 이렇게 돼버렸어. 자, 봅시다. 자, 왼쪽부터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예요. 그래서 헤이그 규칙에서 함부르크 규칙으로 가면서 이 적용할 수 있는 운송 계약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죠. 원래는 헤이그 규칙에서는 선화증권이 최약국에서 작성됐던 경우에만 적용이 됐는데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는 최약국이 있는 항구에서 운송이 시작되는 경우에도 헤이그 비스비를 적용을 하고 또 추가됐던 게 뭐죠? 여기서는 그냥 지상약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상약관이 중거법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 중거법 조항처럼 헤이그 비스비의 내용을 그 나라의 법에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이 선적항 말고도 양육항이 최약국인 경우에도 함부르크 규칙을 적용할 수 있게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해상운송에 적용이 되고 용선계약 차터 파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용선계약, 배 빌리는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선화증권과 관련된 통일 규칙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화물에 있어서는 헤이그 비스비에 있어서는 갑판적 화물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살아있는 동물, 갑판적 화물 다 된다. 자, 그리고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는 태클 투 태클입니다. 선적해서 양육할 때까지. 이거 시험 문제로 나왔죠, 중간고사. 근데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포트 투 포트, 항구로 넓어졌어요. 범위가 운송인이 책임져야 되는 그 운송 계약의 기간이 넓어졌습니다. 자, 운송인의 의무예요. 운송인의 의무. 자, 운송인의 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망 능력 의무였어요. 선박이 발항 시에, 출항 시에 그 항해를 견딜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뭐 선장 선원 갖춰야 되고, 뭐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선창 갖춰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그리고 화물 처리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상업상 가실과 관련된 건데 뭐 그 부분은 화물 처리를 할 때 주의 깊게 다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운송인의 의무로 두고 있어요. 근데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운송인의 뭐 의무와 관련돼서. 자, 그리고 책임 원칙, 가실 책임 원칙.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진다. 잘못한 게 있으면 그래서 운송인이 가망 능력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화물 처리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이런 경우에 의해서 발생한 멸실 손상에 대해서 운송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적 의무가 아니라 상대적 의무라고 했어요. due diligence.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근데 사고는 났어. 이런 경우도 책임 안 진다라는 얘기를 했고, 함부르크 규칙은 조금 달라요. 똑같은 원칙적으로는 가실 책임주의지만 일단 그 가실이 운송인이 잘못한 걸로 추정한다 그랬어요. 추정 책임주의, 가실 추정주의. 뭐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운송인이 자신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프로브해야 된다고 그랬어. 입증해야만 자신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증 책임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뭐 가망능력 주의 의무나 화물 처리 주의 의무는 사실상 내용이 거의 같고 운송인에게 여기서는 이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의무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면책시키기 위해서는 운송인 스스로가 자신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외의 사유에서는 여기 면책 사유란 거 있죠. 여기서는 운송인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하주가 입증을 해야 돼요. 여기 있죠. 면책사유에 하주는 면책사유가 아닌 불가항 및 화물처리 시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멸실훼손임을 증명하여야 손해배상한다. 면책사유는 그냥 면책사유인 거고 하주가 입증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운송인이 입증 책임이 있는 거는 자신한테 주의 의무로서 듀 디리전스 하라고 의무로 주어졌던 가망 능력이나 화물 처리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입증을 하고 면책사유 아닌 사유에 대해서는 하주가 입증하게, 그러니까 네 잘못이야를 하주가 입증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기본 세팅이. 근데 함부르크는 뭐다고? 운송인이 자신이 잘못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 그 차이입니다. 근데 어차피 뭐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실 이 이유가 가장 컸어요. 이런 문제, 이런 가실 추정 자체가 운송인들한테 부담이 됐죠.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경찰이 네 잘못 없으면 입증해라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그래서 함부르크 규칙은 많이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해상 운송을 할 때 선화증권의 통일 규칙으로서 쉽게 가장 많이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99% 이상 99.9 이상 적용되는 것은 헤이그 비스비입니다. 자, 그리고 면책사유 항해 가실이 있었어요. 항해상 가실, 이거 좀 말 안 된다 하면서도 설명을 해줬죠. 선장 선원이 어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운송인을 면책이다, 운송인의 책임 없다, 이와 관련돼서 뭐 쌍방가실 충돌 약관도 설명하고 그랬죠. 이러한 항해 가실이 면책입니다.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아요. 운송인이 자신의 하주에게 보상하지 않아요. 운송인 운송인이 잘못은 맞지. 근데 운송인이 면책이야. 이러한 이유로 발생한 멸실 손상에 대해서. 그리고 하재는 가실 유무 따지지 않고 하재가 나면 일단 운송인은 잘못 없어. 운송인은 그냥 면책이야. 그럼 어떻게? 보험회사 찾아가야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 카탈로그 17가지 물론 면책 카탈로그 안에 하재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항해상 가실이나 하재와 항해 가실을 포함해서 17가지였죠. 그런 면책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뭐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든지, 해상 고유의 위험은 해상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침몰, 자촉, 교사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동맹 파업, 부두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거나 전쟁,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것들도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운송인의 크게 가실이 아니지. 전쟁이 운송인의 가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송인이 원래 책임을 안 지지만 헤이그 비스비에서는 면책 카탈로그로서 운송인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 규정해놨다. 면책 카탈로그. 근데 함부르크 규칙이 와서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졌죠. 항해 가실 면책 카탈로그 다 사라졌습니다. 뭐만 남았다? 하재, 빠이야, 2NE1. 잊으면 안 돼요. 2NE1 별로다. 불나면 별로다. 불나면 운송인 면책이다. 보험회사 찾아가야 된다. 자, 얘기했어요. 또 2NE1 팬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되네. 괜찮아. AOA 욕해. 내가 AOA 팬이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지. 그럼 주고받으면 쌤 아니야. 나는 2NE1을 디스했고, 여러분들은 AOA를 디스하면 서로 그거잖아. 그죠? 요새 그 같이 AOA 좋아하던 내 친구들이 요새 트와이스로 많이 갔어. 배신감 느끼고 있어. 트와이스도 뭐 노래 좋고 귀엽죠. 그래. 하지만 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도네이션 하고 그 팬클럽 드는 거 있잖아. 사실 내가 그걸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하려면 무슨 시험 같은 걸 봐야 돼. 이렇게 문제가 막 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생년월일 이런 거 맞추게 돼 있어.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물론 검색해서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검색까지 해가면서 내가 그 문제를 풀기에는 내가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 이거지. 그래서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팬 아닌 사람들이 가장 해가지고 가입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그래요. 좀 그래. 그래요. 빠이야 잊으면 안 돼. 빠이야 특별하다고? 뭐 어떻게?
예, 운송인이 무조건 면책입니다. 예, 운송인이 면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보험 들어야 된다. 자, 그리고 책임 한도. 헤이그 규칙 때는 포장 단위당 100파운드였어요. 100파운드. 예, 100파운드였지만 이거 말이 많다. 이거 문제 있다 싶어서 헤이그 비스비 때 가서 근본위 체제로 지나쳐서 근본위 시대를 넘어서서 킹스턴 체제 오면서 SDR이 사용되면서 667 SDR 포장 단위당 아니면 킬로그램당 이 SDR 중에 높은 금액을 쓰도록 하겠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함부르크 규칙 와서는 요거보다 조금 늘어났죠. 835 SDR 그리고 2.5 SDR로 킬로그램당 2.5 SDR 중에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제소기간도 헤이그 비스비 때는 1년에서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2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선화증권 통일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해상화물 운송장과 전자선화증권을 보고, 이게 참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계륵 같은 애들이야. 계륵 같은 애들. 자, 그래서 해상화물 운송장입니다. 시웨이빌이죠. 시웨이빌. 여기 나와 있죠. 뭐 웨이빌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웨이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쓰이느냐를 나한테 물으면 쓰이긴 쓰여요. 쓰이긴 쓰여. 근데 우리나라에서 잘 안 써, 이거를. 그거 어디서 많이 쓰느냐? 이게 저쪽에서 많이 써요. 저기 대서양 항로 뭐 이런 데서는 쓰는 걸로 알고 있어, 내가. 그리고 내수로 항로 있죠. 내수로 항로. 그 저기 뭐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운하 항해 뭐 이런 거 할 때, 아니면 저기 뭐 네덜란드 같은 거 그런 데서 내수로 운송할 때 쓰여요. 쓰이긴. 뭐 전체 비중에서 뭐 한 20-30%는 쓴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기 힘들어요. 시웨이빌. 나도 한 번도 못 봤어. 못 봤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대요. 그냥 선화증권처럼 딱 생겼는데 그냥 이름만 빌 오브 레딩이 아니라 시웨이빌이라고 적혔대.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쓰지만 존재는 하니까 학습은 하는데, 교수님들의 연구는 어디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겠어? 선화증권과의 차이점이 많은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선화증권과 차이점은 뭐냐? 같은 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냐? 여기 나와 있듯이 얘도 운송계약의 증거입니다. 운송계약을 운송인이 하주에게 해상이나 내수로 해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계약의 어떤 증거로서 발동을 하죠. 그러나 선화증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선화증권이 갖고 있는 권리증권성. 권리증권성이 뭐예요? 그 화물의 권리가 체화되어 있어서 그 화물을 수령을 할 때 그 선화증권의 제시만으로, 원본 제시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선화증권을 유통함으로써 화물의 권한을 넘기는 거죠. 물론 화물의 점유는 운송인이 하고 있지만 그 화물의 수익권과 담보권을 체화시켜 놓은 서류란 거죠. 선화증권이. 그러한 권리증권성을 가지고 있는 게 선화증권인데, 이 시웨이빌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권리증권성을 없어요. 그러니까 유가증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시웨이빌이 권리증권성과 유가증권성이 없기 때문에 원본이 꼭 있을 필요도 없어요. 선화증권은 그것이 그 종이 서류, 그 종이 쪼가리 자체가 권리증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폐처럼 권리가 있는 거야. 그 권한이. 여러분들 지폐를 갖고 있으면, 10,000원짜리 지폐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10,000원의 제한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잖아. 그런 그게 쉽게 말하면 유가증권성인 거야. 선화증권은 원본이, 그런 선화증권의 원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웨이빌은 그게 아니야. 그 말인즉슨 굳이 원본이 필요가 없어요. 사본으로 돼요. 그리고 사본도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웨이빌에 화물을 받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거든. 이 사람이 나야. 이 사람이 나임 증명하면 받아갈 수 있어요. 내가 아까 우체국 디스했지만 우체국에 가서 내가 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겠어요? 내 신분증 보여주면서 내가 이 사람이요 하니까 그 사람이 등기를 내줬단 말이야. 거기 그 근무하시는 분이. 그거잖아. 그러니까 시웨이빌도 마찬가지로 수취인란에 적혀 있는 사람이 내 나임을 증명하면 굳이 원본이 없더라도, 왜냐하면 권리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화물을 수령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듯이 서류의 제시 없이도, 장점에 서류의 제시 없이도 화물을 인수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권리증권성이 없기 때문에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 LG죠.
레터 오브 개런티 저런 선화증권에 그러니까 저기는 소유화물 선취 보증 제도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물에 대한 선화증권의 권리증권성이 없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화물이 서류보다 먼저 도착해서 화물을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화물 도착하면 이 화물 내 거임 증명하면 화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권리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선화증권은 잃어버리면 진짜 골 때리거든. 문제 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근데 시웨이빌은 그렇지 않다. 결국에는 여기 시웨이빌의 장점이라는 것들이 다 뭐예요? 권리증권성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장점이에요. 그럼 단점은 뭘까? 권리증권성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단점들이에요. 읽어보면. 자, 그래서 선화증권을 사용하게 되면 선화증권 자체가 선화증권이 화물에 대한 어떤 권리를 체화된 서류이기 때문에 선화증권을 넘겨주는 상징적 인도만으로 화물을 인도할 수 있고 그리고 운송 중인 화물 망망대해 배 위에 떠 있는 배 위에 그 선적되어 있는 화물을 선화증권을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매매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시웨이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화물의 전매가 불가능하다. 물론 하려면 할 수 있어. 세상에 뭐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 하려면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사실상 학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불가능으로 보는 게 맞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운송물품 처분권이란 게 있습니다. 운송물품 처분권. 운송물품 처분권이란 건 뭐냐면 이게 그 개념적으로 이거예요. 송화인이 운송인한테 운송 서비스를 시킨 거잖아요. 운송 서비스랑 운송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송화인과 운송인 간의 계약이잖아요. 이 운송인이 그러니까 이 송화인이 이 운송되는 화물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운송물품 처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화물을 누구에게 갖다 줘라고 하는 그 지정을 송화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물 여러분들 택배 생각해 보면 택배할 때 내가 택배 보내면서 받는 사람 이름을 내가 정하잖아. 내가 정하는 거죠. 그 운송물에 누가 가져갈 것인 것을 정하는 것을 하주가 갖고 있는 것, 송화인이 갖고 있는 것을 운송화물 처분권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그런 개념인데 그런 개념으로서 쓰면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내가 저 사람한테 보내면 저 사람 이름 써서 저 사람한테 갖다 주세요 하면 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지. 처분권이 송화인에게 아직 갖고 있다는 것은 물품을 수화인한테 바로 건네주지 않고 수화인한테 약간 뭐 나쁜 사기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신용장 거래를 하게 되면 신용장 거래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신용장 수익자 송화인이 있고 신용장 개설 의뢰인이 있고 개설 은행이 있죠. 그리고 뭐 매입은행이나 뭐 통지은행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수출상이자 송화인 그리고 신용장 수익자, 신용장상의 수익자. 이 사람이 그러면 선적하고 물품을 선적하고 시웨이비를 보낼 거 아니야. 만약에 시웨이비를 사용하는 신용장 거래라면. 그런데 여기 말했듯이 이 신용장에 의해서 지급 확약을 해주는 사람은 개설은행이에요. 개설은행인데 이 시웨이빌의 수취인이 화물의 수령인이 이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수입상으로 되어 있다면 이 사람 이름 적혀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나중에 화물이 도착한 다음에 원래는 수입이 개설은행에게 상환하고 운송서류를 받아가서 화물을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수입상 이름 딱 적어놨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은행한테 상환 안 하고 야 이거 내 건데 내가 이 사람인데 여기 수취인 란에 적혀있는 이 사람이 나야. 그럼 화물 가져가 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개설은행은 뭐 되죠? 뭐 그냥 이제 세대는 거지 뭐. 그잖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쉽게 말하면 은행이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이걸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시웨이비를 쓰게 되면.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이 어떻게 되냐면 이 수취인란에 이 사람 이름 안 쓰고 개설은행 이름을 적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시웨이빌과 신용장을 이렇게 쓰게 되면 이런 여기 있는 운송물품 처분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어떻게 한다? 수취인란에다가 수입상 이름 안 적고 개설은행을 적어버려. 그러면 개설은행한테 가는 거지. 근데 개설은행은 자기 필요 없는 물건이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얘한테 돈 받고 내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실제로 신용장과 CUA 빌이 만나면 씁니다. 왜? CUA 빌은 권리증권이 아니니까 운송 화물에 대해서 그냥 그 수령인을 지정되어 있으면 그 수령인한테 화물을 전내주는 서류일 뿐이기 때문에 택배처럼 택배하고 비슷한 점이 많죠.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No Disposal Clause. 이것이 저기 사실 뭐 실무에서는 NDC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NDC 뭐 이렇게 하는데 저게 뭐냐면 운송 물품 처분 불능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건 뭐냐면 송하인이 화물을 보내는 송하인이 이런 식으로 뭐 수취인을 그러니까 운송 계약에 의해서 화물을 운송인한테 넘겨주고 난 다음부터는 수화인, 화물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송화인이 갖고 있는 어떤 처분권을 포기한다는 거야.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하면 원래 저 노 디스포절이 없다라고 하면 이 송화인은 화물이 목적지 수입상한테 도달하기 직전까지도 이 수취인을 바꿀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전용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노 디스포절 클로즈를 삽입을 하는 겁니다. 노 디스포절 클로즈가 삽입이 되면 송화인은 운송인에게 화물을 넘기고 매입은행에게 내고를 하는 그 순간까지만 관리를 갖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 화물에 대한 수취인이나 수령인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노 디스포절 클로즈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운송물품 처분권과 노 디스포절 클로즈가 있다. 실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밑에 보면 1990년 CMI 해상운송장 통일규칙이라는 것은 CMI 국제해사위원회에서 이런 해상화물 운송장의 사용의 통일을 위해서 90년에 제정한 것입니다. 뭐 이걸 뭐 학습할 필요성 자체는 없고 왜냐하면 이 CUA빌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쓰이긴 쓰인다. 사실 그리고 이 CUA빌 자체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애가 아니에요. 한 1970년대 그때부터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선화증권이 다 쓰였죠. 다 쓰이다가 이런 선화증권의 위기나 뭐 선화증권의 사용이나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등장한 게 CUA빌이다 정도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상화물 운송장 장점 단점이 있고 특징이 이러했다. 그리고 이걸 통일하기 위한 CMI 통일 규칙이 있다. 뭐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자선화증권이에요. 전자선화증권. 전자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퍼리스 트레이드죠. 우리나라가 이제 뭐 2000년대 들어와서 IT 붐이 일어나고 이제 뭐 모든 것들이 이제 전자 시스템 IT 산업 기반으로 인해서 바뀌어 왔고 그렇게 발전해 오는 과정 속에서 이 무역업을 이제 연구하고 전공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무역업을 한번 하려고 하면 선화증권이라든지 신용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이 서류가 하도 많이 쓰이니까 이러한 종이 서류를 다 없애고 페이퍼리스하고 모든 것을 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연구를 마구마구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대한 꿈을 이뤘냐? 못 이뤘어요. 전자무역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전자무역은 실패했고 사실상 지금도 종이 서류가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무역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물론 지금 페이퍼리스 그러니까 종이 서류 없이 그냥 인터넷 웹에 들어가서 클릭 몇 번 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선화증권 우리가 계속 배웠던 선화증권을 전자적 방식 그러니까 종이 서류가 발행되는 방식이 아니라 인터넷 기반 IT 기반으로서 선화증권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나온 애들이에요. 나온 애들인데 결론만 말하면 실패했습니다. 안 돼요. 이거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전자선화증권 CMI 규칙과 볼레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볼레로 시스템도 있고 전자선화증권 이게 다 이제 전자선화증권의 어떤 방법인데 이거 다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를 말하면 첫 번째 선화증권의 권리성이란 게 그거잖아. 권리증권이잖아. 권리증권을 이거를 종이 서류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조금 이따가 뭐 유트레이드 허브 같은 것도 보겠습니다만 우리는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잘 돼 있어요. 근데 외국의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 그 나라들은 우리만큼 안 돼 있는 거야. 이런 어떤 인프라들이, IT 인프라들이. 예. 우리나라만 무역하고 우리나라만 수출입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모든 걸 실제로 여러분들 수출 통관, 수입 통관할 때 수출 신고, 수입 신고 다 지금 인터넷 웹에 들어가서 유니패스 이런 거 통해서 합니다. 인터넷 기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전자무역 완벽해. 모든 게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 잘 만들었어. 정말 돈 많이 써서 국가 예산 많이 투입했고 연구도 많이 했고 특히 그거 연구하신 교수님들이 다 중앙대학교 교수님들. 여기 보면 여기 경영경제관 여기 7층에 가보면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있어요. 거기서 하는 일이 다 그거였어요. 전자무역과 관련된 뭐 논문 만들고 뭐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원활하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라고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는데 중국, 일본, 미국, 유럽 우리만큼 안 해놓은 거야. 거기서는 뭐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해도 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 나라만의 사정이 있었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일본 같은 나라에서 만약에 그 시스템을 구축했어. 자기들도 그런 어떤 전자무역 인프라를 다 구축했어. 근데 우리나라 게 있고 일본 게 있잖아. 그럼 이게 연동돼야 되잖아.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해요. 만든 방식이 다르고 법제가 다르고 하니까 이거를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느냐의 문제도 생겨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는 CMI 규칙이나 볼레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만 선화증권의 권리증권성을 인터넷 기반으로 바꾸는 그런 관리 주체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CMI 규칙에서는 운송사가 그걸 역할을 하고 볼레로 시스템에서는 볼레로 주식회사가 그걸 하는데 얘네들한테 너무 과도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특히 CMI 규칙을 예를 들면 CMI 규칙의 핵심이 뭐냐면 전자키예요. 개인 키예요. 프라이빗 키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비밀번호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낫겠네. 자, 이거예요. 이게 CMI 전자선화증권에 대한 CMI 규칙의 개념도입니다. 어떻게 쓰겠다는 거죠. 여기 중간에 선박회사가 있어요. 해운회사죠. 해운회사가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선화증권을 뽑는 게 아니고 종이 선화증권 대신 뭐 하냐면 그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진이 있죠.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자 있죠. 그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자한테 개인 키,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인 키, 비밀번호를 받은 사람이 뭐야? 선화증권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 시스템이 CMI 규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물품의 인도가 일어나요. 그러면 선박회사가 저 송하인한테 개인 키를 쏴줍니다. 패스워드를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송하인이 신용장 거래 방식이라고 친다면 송하인이 매입은행한테 내고를 해야 되잖아. 선화증권을 신용장에 일치하는 조건으로 제시해야 되잖아. 프리젠테이션 해야 되잖아. 그러면 저 개인 키를 매입은행한테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송하인이 다시 선박회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나 매입은행한테 넘길 거야. 그러면 선박회사가 다시 저 8번 봐세요. 8번. 매입은행용 개인키를 발급해줘요. 이렇게 매입은행용 개인키가 발급이 되면 저 선화증권은 이제 누구 거? 매입은행 거. 그러면 매입은행은 최종 결제자가 아니죠. 누구한테 줘야 돼요? 신용장 개설은행한테 줘야 되죠. 그러면 다시 또 매입은행이 선박회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나 이거 개설은행한테 넘길 거야. 그러면 선박회사는 저기 보면 13번 발행은행용 개인키 발급. 또 개인키를 발급해줘요. 그러면 저렇게 발행은행용 개인키가 발급이 되면 선화증권은 이제 또 누구 거? 발행은행, 개설은행이 되는 거예요. 신용장 개설은행. 그 다음에 나중에 수화인이 받으려면 또 넘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개인키를 부여하고 그걸 통해서 선화증권의 권리가 넘어가게 되는 방식이에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개인키 부여를 누가 해? 선박회사가. 선박회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버를 운영하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이게 IT 서버니까 만약에 해킹을 당한다고 쳐봐요. 그럼 책임을 누가 져야 돼? 선박회사가 져야 되죠. 그러니까 선박회사가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해. 나는 이때까지 수백 년은 아니지만 몇백 년 동안 선화증권 종이에 찍어가지고 주고 받고 하면서 잘 해왔는데 갑자기 IT로 바꾸겠다 하면서 개인키 부여할 수 있는 개인키 비밀 패스워드를 부여한다면 이게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서버 운영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 클라이언트 만들고 프로그램 돌려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운송회사들한테. 왜? 내가 이걸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엔 그래서 실패했어요. CMI 규칙은.
자, 그다음 볼레로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볼레로. 자, 볼레로는 뭐냐면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망인 스위프트가 있어요. 스위프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은행들 간에 왜 우리 여러분들 내가 여기 흑석동 중앙대학교 우리은행 지점 가가지고 입금을 한 거를 달러로 입금을 한 거를 내가 미국 가서 찾을 수도 있잖아. 예. 서로 실제로 그러면 여기 흑석동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미국 워싱턴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으로 실물 돈을 보내겠어? 아니겠죠. 다만 연락은 주고받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돈을 맡긴 거를 저쪽에서 찾는다 그러면 서로 이게 교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은행들 간의 그 어떤 통신망이 스위프트예요. 그 회사 이름이야. 회사 이름이 스위프트인데, 자, 이 스위프트하고 TT클럽은 일종의 해운업계의 상호보험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선주협회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출자를 해가지고 볼레로 주식회사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이 볼레로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전자산하증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운송회사한테 역할을 맡기니까 운송회사가 내가 왜 이거를 내 돈 들여서 설비 갖추고 내가 운영하고 내가 왜 다 책임져야 되냐, 난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은행들이 나선 거예요. 은행들이 나서서 볼레로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볼레로라는 회사를 만들고 볼레로가 그걸 해줄게. 중간에서. 그래서 어떻게 볼레로 선화증권이 사용되느냐, 이런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볼레로의 개념도 이게 45번 슬라이드가, 자, 여기 보면 볼레로 중앙 메시지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게 여러분들 기차역에서 기차 왔다 갔다 하는 그 플랫폼이지만, 이 인터넷 기반에서는 여러분들 조금 IT에 대해서 좀 개념이 있는 친구들 알려면 일종의 서버 역할을 한 거야. 메인 서버. 호스팅 서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컴퓨터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일종의 어플리케이션 생각해 보면 돼.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서버가 있잖아. 나는 거기를 통해서 서로 교신을 하는 거잖아. 내용을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 클라이언트를 내가 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 클라이언트에 내가 이렇게 키가 쉽게 말하면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매매계약 체결한 다음에 물품이 인도되면 운송인한테 처음에 운송인이 선화증권을, 원래는 종이 선화증권을 운송인이 송화인한테 발행을 해주듯이 여기서는 볼레로에서 어떻게 한다? 운송인이 저 이제 가상에 저걸 이제 볼레로 BL이라고 해요. BBL이라고 하는데 BBL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BL의 권리를 넘깁니다. 중앙 메시지 플랫폼을 통해서 수출업자한테. 그리고 저걸 통해서 또 매입은행한테, 발행은행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얘가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실제로 여기 그림에는 안 나오는데 뭐까지 해주냐면 서프란 게 있어요. 볼레로에 이게 추가되는 개념인데 세틀먼트 유틸리티 for 매니지먼트 리스크 앤 파이낸스예요. 뭐 적을 필요는 없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서프라는 건데 이 서프가 볼레로하고 연동돼서 뭐까지 하게 되냐면 이 운송장, 그러니까 이 서류의 일치 여부 심사,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까지 다 해줘요. 서프가. 그런 추가 기능을 넣은 게 서프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지. 쉽게 말하면 볼레로가. 괜찮죠. 아이디어 잘 짠 거 아니야. 중간에서 볼레로를 통해서 그러면 이거 전자선화증권도 이렇게 유통되고, 그리고 이 서프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뭐냐면 운송 서류 딱 제출하면 일치 여부 있죠. 신용장 조건하고 일치 여부 지가 감독해요. 감시 감독해. 얼마나 편해. 근데 문제가 있어. 볼레로는 회사야. 주식회사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내야지. 회원 가입하고 서비스업을 받아. 이게 쉽게 말하면 얘네 볼레로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 돈 내야죠. 사용료 받아야죠. 우리 저는 게임을 무조건 삽니다. 단 한 번에 불법 복제도 안 해요. 스팀 알죠? 스팀에 제가 구매한 게임이 50개가 넘어요. 어쌔신 크리드 다 갖고 있어. 어쌔신 크리드. 근데 좀 자랑 좀 하면 토탈워 다 갖고 있어. 요번에 배틀그라운드를 내가 샀어. 32,000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야, 너는 왜 게임을 사냐? 공짜 게임 많은데. 나는 공짜 게임 싫어합니다. 공짜 게임이 뭐예요? 가금 유도를 하죠. 게임은, 그러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를 얘기하는 거야. 게임은 공짜로 풀어줘. 대신 뭐야? 네가 좀 더 남들보다 예뻐 보이고 싶고 뭔가 잘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롤 같은 경우에는 예뻐 보이고 싶은 정도에서 돈 쓰라는 건데 그거는 괜찮아. 솔직히 말하면 그건 해자야. 근데
우리나라 게임 있죠. 서든 어택 2 같은 거. 예. 이제 망했으니까 그 게임 이름 불러도 돼. 300억짜리 게임 있어요. 그런 게임 뭐야? 내가 남들보다 세기 위해서 돈 쓰라는 거야. 그 얼마나 나쁜 심보예요. 예. 근데 나는 외국 게임들 그렇지 않거든. 일단 블리자드가 그렇죠. 블리자드 45,000원만 내면 오버워치 바로 할 수 있다. 평생. 나쁜 짓만 안 하면. 핵만 안 쓰면. 난 그런 걸 좋아하거든. 근데 볼레로도 마찬가지로 게임 회사 생각해 보면 돼요. 이 서비스 서버 유지하고 사람들하고 이거를 다 연동하고 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야. 회비를 내야 돼요. 볼레로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여기에 볼레로에 회원 가입을 하고 일정액 연 얼마 나도 돈을 들었는데 사실 좀 셌어요. 부용 부담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운송인, 수출업자, 매입은행, 개설은행 뭐 이런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볼레로 없이도 잘해왔거든. 때까지 살면서. 종이 서류로 잘해왔는데 볼레로란 회사가 이거 우리 다 전자로 해줄게. 우리한테 다 맡겨. 이러면서 딱 등장을 했는데 돈은 내래. 굳이 저걸 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회원가입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망했어요. 이렇게 해서 전자선화증권이 두 번의 중요한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어떤 시도가 있었는데 끝났어요. 실패했어요. 지금 현재상.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유트레이드 허브입니다. 유트레이드 허브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자무역을 하겠다 해서 우리 지금은 이름이 뭐지? 지식경제부가 아니고 뭐 산업통상자원부인가? 어찌됐든 국가에서 주도로 전자무역을 하기 위한 어떤 우리나라 안에 허브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사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뭐 거래처 검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신용조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수출 수입 통관 그러니까 유니패스하고도 연동되어 있어서 수출 수입 통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유트레이드 허브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간 시스템이 볼레로랑 비슷해요. 볼레로처럼 약간의 있던 여기서 이제 중앙 서버 역할을 하고 기록 보관소 역할을 해주는 거지. 거기서 보관소 역할을 하면서 그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가상의 페이퍼리스인 BL을 유통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문제는 이게 왜 안 됐냐?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된다는 거지. 우리나라 안에서 완벽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 시스템을 미국에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유트레이드 허브를 만드는데 이 전자무역을 완벽하게 구현해놨어. 미국 너네 좀 쓸래? 미국이 쓸까? 일본 너 좀 쓸래? 중국 너 좀 쓸래? 중국 안 쓴다는 거지. 각자 자기들만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아예 필요성을 못 느끼는 나라도 있을 수 있어요. 선진국들 중에도. 뭐 이거 왜? 굳이 왜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리고 만들었다 하면 그 나라에서 만든 시스템과 우리 시스템을 어떻게 연동할 건지인가에 문제도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냥 뭐 반쪽짜리 전자무역인 거죠. 국내 거래에서는 뭐 쓸 수 있지만 이거 실제로 전자무역에서의 사용은 좀 어렵다. 그러면 전자무역은 영원히 안 되는 겁니까? 될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 화물을 분자 구조로 쪼개가지고 강섬유를 통해서 전송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분자 구조로 재맞춤을 할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스타트랙. 스타트랙 정도 시대 가면 이제 전자무역이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 200년 후? 그때는 뭐 이제 그때는 무역 실무 안 배워도 돼. 국제상학 안 배워도 돼. 스타트랙 시대가 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자무역에 대한 시도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를 했고 특히 전자선화증권에 있어서는 이런 개념들이 있었고 등장을 했고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잘 안 쓰이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있어요. 전자선화증권은 유통 방식은 아니지만 실제로 선화증권은 인터넷 웹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뭐 메이트 리시프트 들고 가가지고 선사 찾아가가지고 메이트 리시프트 주고 종이 선화증권 받는 방식이 아니에요. 지금은 선화증권을 인터넷으로 뽑아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유트레이드 허브나 볼레로나 CMI 규칙이나에서 문제가 됐던 건 뭐야? 권리증권을 넘기는 것에서 문제가. 권리를 어떻게 넘기느냐 이게 잘 안 됐던 거야. 왜냐면 권리증권이니까 종이 서류 원본이 필요하니까 이게 종이 서류 원본을 전자화시켜서 어떻게 넘겨주냐에 문제가 있었는데 종이 서류 그 자체를 뽑는 행위. 그러니까 내가 선화증권을 뽑아서 원본을 달래 얘가.
선화증권 원본 주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 아이디 치고 쭉 프린트로 출력합니다. 그리고 줘요.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야. 예, 업무 자체를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아니야. 모든 업무를 다 회원에서도 21세기 회사잖아. 그러니까 업무 자체는 인터넷으로 하고 운임 같은 것도 다 인터넷 뱅킹으로 다 쏴요. 송금해요. 실제로 돈 이렇게 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구석기 시대 사는 게 아니잖아. 근데 뭐다? 이 권리증권성을 어떻게 이전하느냐에 있어서 중간 개입자를 운송인 지가 하느냐 아니면 볼레로라는 회사를 통해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됐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페이퍼리스 업무를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안 보는 건 아닌데 권리증권성의 유통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걸로 전자무역은 여기까지. 더 이상 전자무역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내가 전자무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오늘 수업 수고했고 다음 주에 해상우송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고 다음 주에 봅시다.